안녕하세요, 청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아입니다. 저희가 여성소설나 창작물에 대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기록해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녹음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극락왕생으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1부 연재가 종료됐죠? 1화부터 22화까지 쭉 함께 보면서 각 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유료작품이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요. 어떠한 장면이 있다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할 거예요. 꼭 작품 구매하시고 보신 다음에 들어주셔야 합니다. 안 보면 후회하십니다. 아, 너무 재밌어. 나 1화 시작할까요? 빨리 얘기합시다. 네네. 1화 당산역 귀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화 당산역 귀신 시작할 때 이게 공포 웹툰인 줄 알고 무서워서 바로 꺼버리셨다는 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딱 끄고 친구한테 이거 무서운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나 무서워서 안 볼래 하는 독자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처음 등장하는 당산역 귀신이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무서운 외모로 낭만고양이 불러 하고 인간을 조종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공포와 개그가 정말 적절하게 섞여버린 그런 공포와 개그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자극 요소일 수 있는데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엄청난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만화가 바로 극락왕생인 것 같아요. 정말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다고 할 수가 있죠. 옥수역 귀신 아세요? 공포 웹툰? 네, 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요. 옥수역 귀신 같은 경우는 그냥 처녀 귀신에 가깝죠. 그냥 외모가 무서운 건 말고 그 귀신에게 뭔가 서사가 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당산역 귀신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을 제시를 해줘요, 작가님. 냉장고 속의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생길 정도로 도구적인 존재로 다뤄지고 끝나는 여성 캐릭터들이 많죠. 극락왕생은 사실 이런 귀신에게도 무서움과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1화 1부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 도명이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 해볼까? 당산역 귀신을 잡으려고 떠나는 도명존자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지옥도에서 일하는 지장보살의 협시죠. 이 도명존자가 저는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너무 짧고 또 나시를 입고 나왔는데 이 가슴이 근육으로 튀어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구나. 당산역 귀신이 무서운 영상을 하고 나타나서 보인다고 하면 무서운 걸 시키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게 시키잖아요. 그리고 안 부르면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럼 내가 불러야지? 하고 자기가 불러요. 똑부리 영감 얘기 아시죠? 이런 것처럼 그냥 전통적인 귀신의 모습은 요새 호러 장르 속 귀신과는 많이 달라요. 저희는 도깨비라고 불러왔죠. 장난을 치고 짓궂게 굴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 고사리 박사 작가가 극락왕생 속 귀신을 그런 동화 속에 설화 속의 도깨비에 더 가깝게 그려내고 있다고 느꼈고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나오는 귀신들의 모습을 보면 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이 한국인 게 참 훨씬 더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또 뭔가 지역도 한국 어딘가로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당산역, 부산, 달맞이길 이런 식으로 정확한 지명을 딱 제시를 해주고 딱 그 배경을 가져다 쓰시니까 더 현실성 있게 이야기가 다가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지역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서 엄청나게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도 딱 시대적 배경이 2011년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2011년에 살았던 기억이 그 시절에 저의 기억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제가 어땠고 뭘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되게 향수에 젖게 하더라고요. 낭만고양이도 노래방에서 꼭 맨 마지막에 부르던 그런 노래거든요.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 저 낭만고양이 아니면 소찬휘의 티얼스 아니면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아니면 오리날다 이런 것들. 처음에 옥수역 귀신이 나왔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것도 옥수역이라는 장소를 정확히 찝은 게 사람들에게 더 흥분감과 재미를 줬던 거잖아요. 이런 굉장히 좁은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만화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서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정말 귀중하더라고요. 한국의 미디어에는 물론 한국 작품도 많긴 하지만
이제 영화나 만화 쪽에는 아무래도 미국발 작품이나 일본발 작품이 굉장히 큰 강세를 가지고 있는데 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한국의 국지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불교에 부산에 그리고 11년도까지. 정말 한국인이라서 더 재밌는? 다음 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 근데 너무 1편 정말 귀중했어. 다음아. 저 수능 특강 보는 순간 너무 현실적인 개그잖아요. 특히 한국인들이라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개그? 이런 게 진짜 참 재밌어요. 그거를 읽으면서도 바로 아니까 거기서 오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이걸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재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퀄리티가 또 거의 일본 출판 만화급이에요. 일본 출판 만화의 특징이 이제 작가 한 명이 모든 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시스턴트 다른 작가를 막 2-3명씩 붙여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아마 한 분이셔서 그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높다는 거. 그런 것도 재미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원의 앞에 귀신들이 나타나면서 귀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원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귀신과 내가 무엇이 달라서? 사실 이 화는 그거를 보여주는 화입니다. 자원이가 어떤 사람이고 보통의 귀신들과 무엇이 다른지. 귀신들은 다 단순하고 충분한 생각 없이 눈앞에 자극만 끝없이 취하고 이 귀신들의 모습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처음 생각해봐요. 이 귀신이 일반 보통 사람을 표현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자원이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선을 보여준다면 이제 귀신들을 통해서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해석인데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귀신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징하는 거라는 말도 그냥 지금 거의 99% 설득이 됐습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일부러 이걸 의도하고 그리신 것 같은데요? 저는 천재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평범한 사회 규범에 맞춰서 살다 보면 자연스레 꼰대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려고 하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하게 사는 건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자원이 같은 존재를 가끔 보면 우리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욕망이 아니라 좋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이를 보면 우리도 좀 더 선하게 살고 싶은 용기? 의지를 한 번씩 감화되는 거죠. 자원이의 선함에 감화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이래서 저는 선한 주인공을 대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한 것을 계속 보여주고 좀 진부해도. 작가님이 진리업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앞부분을 보여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원이가 착해서 멋지다라고 감상을 줬다고요. 정말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착한 건 정말 멋진 거예요. 맞아요. 착하려면은 똑똑하게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단력 있게 다른 사람한테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의지를 다져서 선한 행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원이에 비해 도명이는 사실 도명이도 선해지려는 그런 의지는 있긴 한데 생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할까요? 불교의 교리, 그러니까 보살들이 내려주는 교리 같은 것을 보면서 글로 공부를 한 거죠, 선함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선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남이 주입해준 생각대로 살려고 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선해지겠지라고 그냥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명이가 자원이를 보고 충격을 받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같이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극락왕승을 보면 계속 하게 되죠. 저는 2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보통 만화의 1화, 2화를 보고 막 울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1, 2화를 연달아서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2화에서 자원이가 친구들과의 고3 때 관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고3 시절로 돌아오게 된 건 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3 때 아이들은 굉장히 다 미쳐 있었고 나는 이 아이들과의 인연을 쭉 이어가지 못하고 다 망쳐버렸고 뭐 그런 식으로 슬퍼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생각이 뒤집히죠.
고3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깨달으면서 왜 나는 좋은 건 다 잊어버렸을까라고 한탄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이제 참 많이 싸우면서 동거동락한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는 완전히 절연해서 절대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그 친구와 절연했을 때 내 그런 생각들. 얘랑은 앞으로 더 안 보는 게 나에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멀어져 버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친구와 그래도 좋았던 일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걸 잊어버리고 연을 끊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또 그 시절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 자원이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화가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네, 이화 얘기를 여러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왜 좋은 건 다 잊어버릴까? 맞아 하면서.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저는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저도 좀 기억을 편집해서 좋은 기억만 냅두려고 하긴 하는데 뭔가 분노에 가득 차거나 슬픔에 가득 차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좋거나 안 좋거나 한 기억이 아닌 그냥 중립적인 기억이어도 그걸 안 좋게 해석할 때도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감이 됐어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좋은 걸 많이 잊어버리는 거겠죠? 네. 뭔가 만화를 볼 때 재밌는 게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작가님이 어떤 사람인지가 살짝 보이는데,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해도 진짜 재밌고 이 사람이 나랑 전혀 달라도 진짜 재밌어요. 그 매력을 느낀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좋아하게 되면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3화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화 너무 감동적입니다. 3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입니다. 신발도둑이요? 예, 신발도둑 제가 극락왕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화예요. 청도님은 어떤 화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생각을 따로 안 해봤어요. 그래요? 네. 전에 달토끼 보고 가장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달토끼는 제가 토끼들이 너무 너무 현실적이라 좋았어요. 성격 나쁜 토끼가 나오죠, 달토끼 편에. 보통 토끼는 귀엽게 많이 표현하는데 맞아. 극락왕생에선 토끼 굉장히 사납고 거친 동물로 표현하는데 정말 고증이 잘 돼 있더라고요. 고증이군요. 예, 고증이죠. 토끼 진짜 성격 진짜 더럽다면서요. 맞아요. 타마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신발도둑을 굉장히 재밌게 본 게 1, 2, 3화까지 합쳐져서 자원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드러내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1화에서는 얘 뒷 배경, 1화는 그냥 캐릭터 소개였죠. 2화에선 성격이 살짝 보였어요. 착하구나. 얘는 착하구나. 좀 보였고 3화에서는 도장을 찍었죠. 얘는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어떻게 도장이 찍혔냐면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막 울다가 막 뭔가 슬픈 생각을 하면서 울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항상 딱 고개를 딱 들고 엄청나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하는 의지를 다지는 장면이 꼭 나와요. 2화, 3화에 걸쳐서. 그러다가 또 그게 4화까지 이어지고 쭉 이어지긴 하죠. 그래서 자원이의 매력을 굉장히 크게 잘 보여준 화라서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크게 잘 몰입을 해요. 근데 3화가 딱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엄마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정말 왜 좋은 건 다 잊어버릴까라는 문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자원이가 왜 엄마를 미워하게 됐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와의 관계에서는 정말 망각이 정말 많아요. 엄청나게 싸웠는데 왜 싸웠는지 모르겠고, 엄청나게 행복했는데 왜 행복했는지 모르겠고, 엄마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고, 엄마를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저는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가족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가족이 정말 싫은 분들도 있겠죠.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았어. 맞아요. 3화에서는 자원이가 도명이의 내민 손을 딱 맞잡는 부분이 좋았어요. 연대를 시작하는 걸 손을 잡는 장면으로 보여주죠. 도명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3화인가요? 넌 다른 귀신들과 좀 다른 것 같아? 2화 아닐까? 그게 2화예요? 귀신을 한 번 구해준 다음, 그게 2화 마지막에 나온 내용인가요? 여기서 또 도명이의 성향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틀린 건 빨리 인정하고 남에게 배울 줄 아는 성격 굉장히 흔치 않잖아요.
또 3화는 정말 절묘한 게 작가님의 그림 실력이 또 엄청나게 빛난 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화부터 엄청나게 빛나긴 했어요. 정말 끝내주긴 했는데 3화에서 저는 가장 눈물이 터진 장면이 거기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처음 나올 때, 자원이의 엄마 얼굴이 처음 딱 나왔는데 자원이랑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이 닮은 얼굴을 보면서 정말 그 엄마의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이 사람이 혹시 스토리상 어머니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 굉장한 충격과 슬픔이 확 와닿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자원이의 심정에 굉장히 몰입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어머니 얼굴이 딱 나오는 장면에 눈물이 팍 터지면서 그 후에 결말까지 계속 울면서 읽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정말. 2화에서 도명이가 자원이가 좋아? 하니까 좀 간지러운 표정을 짓잖아요. 이거를 다시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항상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온 거잖아요. 평생을. 아, 또 몰입이 되려고 하네요, 전 또. 저는 거의 모든 캐릭터한테 막 몰입을 하면서 이입을 하고 그 캐릭터가 나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편이거든요. 청도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관찰자 시점? 모든 사람들에게 이입하는 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네요. 3화에 또 명대사가 나오죠. 자원이가 도명이에게 내가 귀신도 도와야 되지만 너도 도와야 되잖아 하는 부분. 너랑 내가 서로를 도와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요. 네, 정말 버디물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장면이었어요. 자원이는 사실 숨기는 게 많잖아요. 도명이는 2화에서부터 마음을 주기 시작했는데 도명이가 이거를 요구하지 않고 너도 나한테 마음을 열어줘야지 라고 하는 대신 되게 쓸쓸한 표정을 짓는 게 다시 보니까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보이고 너무 현실에도 이런 관계가 좀 많이 있지 않나요? 한쪽이 낯을 안 가려서 먼저 다가가면 낯을 가리는 쪽은 얘 나한테 다가오지 하면서 마음을 열었는데 막상 낯을 안 가리는 쪽은 낯만 안 가리는 거지 사실 마음을 완전히 여는 성격은 아니라서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화가 더 재밌죠. 이런 뭐랄까 밝은 성격인 사람이 완전 100% 모두 밝은 게 아니고 좀 도명이처럼 고집 있어 보이는 성격인데 또 얘가 완전히 계속 고집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가 더 마음을 잘 녹여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마음이 잘 녹기도 하고 이런 게 이런 한 캐릭터 안에 다양한 면이 혼재하는 게 진짜 이 만화의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저 좋아하는 화 방금 생각났어요. 뭐요? 우물 속으로. 10화 이야기할 때 이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의 첫 등장 장면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뭔가 어둠 속에서 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뭔가 이런 음흉해 보이는 이런 느낌, 이런 캐릭터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어두침침하다고 해야 되나? 좀 위험해 보이는 이런 캐릭터? 굉장히 섹시하다고 느끼거든요. 아, 정말요? 저는 자원이가 처음에 네? 크다, 무서워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문수가 처음에 별로 안 좋았어요. 얘 뭐야? 하고 경계심이 드는? 저는 원래 크고 무서운 여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치만 당신이 자원이라면 무섭지 않았을까요? 진짜 여자한테는 별로 위협을 안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여자들한테는 그냥 항상 뭔가 동료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긴 한데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기억도 드문드문 없고 귀신도 보이고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180도 넘는 여자가 처음 보는 여자가 와서 뭔가 180인 것보단 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까만 옷인 게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평범한 레즈비언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게 뭐야? 하지만 맞는 말이네요. 근데 이제 도명이도 거기서 좀 위협적인 느낌을 받고 막아준 거죠. 자원이와 그 맞아. 문수 사이에 아, 누구십니까? 주먹으로 무슨 용무십니까? 이러면서 딱 주먹으로 딱 막아주잖아요. 저는 이 장면도 도명이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기서도 아직 도명이를 안 좋아해서 잠깐 지장께서 제 얘기 하셨습니까? 할 때 어휴 했어요. 그랬어요? 네. 난 완전 귀염이 이러면서 작가님이 문수를 통해서 이런 병적인 것을 좋아하는 취향, 테페미에 대한 테페미에 대한 경보를 울리신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나중에 갔을 때 문수를 아주 이렇게 산산조각 내는 게 저는 작가님이 약간 화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끝화에 문수가 활약하는 거 보니까 아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구나. 안 그랬으면 사람들이 정말 난리가 났겠구나. 문수를 좋아하느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작가님이 작품 내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메시지도 있으시지만 좀 우리에게 메타적으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작품 중간중간에 뭔가 힌트를 주시는 데 있어서 이제 문수 같은 사람을 경계해라. 나태한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그쵸. 약간 이런 이 나태한 사람 경계해야 돼 라는 대사가 그런 문수를 경계하라는 메시지인 건 아니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이죠. 맞아요. 정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저는 좀 그래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독자로서 이런 작품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품을 향유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냥 재밌게 보고 감상을 뭐 혼자 하거나 누군가와 공유하려고 어디에 쓰거나 아니면 작가님에게 피드백을 보내거나 뭐 그런 정도까지의 향유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오타쿠들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작품을 향유하는 방식이 있는데 작가님은 극락왕생이라는 작품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대사들과 그리고 딜력과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 말들에서 봤을 때 너무 진하고 딥한 소비는 좀 지양합시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극락왕생을 보다 보면 몇 번씩 연애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원이가 연애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다들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처럼 된 거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극락왕생의 팬들이 이 극락왕생 속 캐릭터들을 진하게 연애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향유를 했죠. 이 캐릭터랑 저 캐릭터랑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 뭔가 또 사랑을 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성애적인 그런 관계를 많이 가지고 이 캐릭터와 저 캐릭터 사이에 이런 감정들이 오고 간다면 너무 재밌겠다 하고 막 서로 이렇게 썰도 풀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도 만들고 만화를 그리거나 소설을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덕질을 한 거죠. 덕질을 했는데 이게 뭔가 작가님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유성애를 요새 여성소설 트렌드가 여성연대, 비로맨스, 이번에 여명기도 펀딩을 했죠. 요새 여성소설 트렌드가 가장 최신 트렌드가 이것인데 가장 첨단은 그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작품들에서 유성애적인 면모를 착즙해서 좋아하는 게 물론 작품의 의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예 정말 유성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작품들만 지속해서 보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유성애를 긍정하고 이게 나쁜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다른 이야기들이 다 묻히고 그냥 그 연애하는 이야기 이렇게만 소비하는 현상이 생기기가 너무 쉽죠. 이런 작품들에서 여러 의견을 또 보면서 나 스스로 꾸준히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식으로 관계를 정의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떠먹는다고 하잖아요, 여성 서사를.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다 바뀌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자원이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연애를 해야 된다는 세뇌 때문에 사랑을 억지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고 왜냐면은 유성애가 너무 과잉 정상화? 유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걸로 치부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관심이 적을 수가 있어요. 사화에서도 제가 굉장히 박자원 때문에 환장을 했어요. 자원이가 막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없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또 돌변해서 갑자기 화내면서 갑자기 영웅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전 자원이의 이런 면을 정말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약해지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면의 선하고 강한 면모를 확 드러내면서 실전팔기하는 모습인 거죠. 이런 맞아요. 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입니다. 저는 목구멍 속의 얼굴에서 목구멍 속의 얼굴을 보는 장면이 굉장히 섬뜩했어요. 혼자 자기 전에 불 끄고 보고 있었거든요. 작가님이 정말 무서운 거 굉장히 잘 그리세요. 거의 공포 웹툰이라고 착각하고 나가는 사람 그냥 이해됩니다. 그리고 약간 사실 작품이 흑백 만화라서 좀 더 그런데 작품 곳곳에 살짝 쎄한 느낌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작화에서도 그렇고 뭔가 스토리에도 귀신이 친근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쎄한 느낌이 저는 문수 나올 때 경보가 울린다고 해야 될까?
도망쳐, 이 사람 이상해. 문수의 표정이 좀 자꾸 눈을 엄청 크게 떴는데 사백 아니고? 말하는 것도 너무 의문스러워요. 왜 가늠이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 짓이 뭔데요? 이때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무서웠죠. 얘가 말하고 간 거? 극락이 뭐가 좋다고. 지금 극락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그냥 상식이 있고 또 이 작품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관음이 자원을 극락으로 보내자고 했기 때문에 극락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문수가 등장해서 극락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말하고 탁 나가버리니까 진짜 순간 심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어라 싶죠. 네. 호두과자 안에 흑갑신병 든 것도 너무 어이없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뭐야? 하고 화내려는 순간 극락이 뭐가 좋다고 해서 확 혹시 얘가 진짜 착한 편이고 관음이 나쁜 편일지도 몰라. 이렇게 그래서, 생각했어요. 네. 마지막에 자원이가 정말 이상한 하루야 하는 게 너무 잘 짜인 대사죠. 이때 그런 추측글도 있었어요. 재경이 목 속에 항아리 귀신을 넣어놓은 게 문수 아니냐. 너무 나빴어. 합리적인 추측이죠. 아예 설마 하고 싶은데 뒤에 가면은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이 되네요. 그런가? 나는 뒤에 가서 얘가 살짝 좀 맹한 구석이 있길래 설마 그러진 않았겠다 싶어. 그 뒤에까지 말고 살짝 뒤에. 꿈벌레쯤까지는. 아, 그쯤. 그쯤에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꿈벌레 때까지는 정말 무섭기만 했어요. 그렇죠. 아니, 섹시했지만. 정말 이런 걸 경계해야 합니다. 태페미는 우리 모두 미를 버립시다. 살고. 아, 이제 5화도 저는 정말 감동적이고 좋았어요. 맞아요. 5화도 되게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최애하로 꼽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첫 대사가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 특별한 일이 있을 리가 없다였는데 마지막에 깨부숴주죠. 너무 좋아요. 여자들은 모두 용의 자식이다. 너무 좋아요. 저는 청도님의 그 해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용의 자손의 증거를 이 5화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게 있잖아요. 작가님의 다정함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특징이 아니잖아요. 뭐 손발이 찬 거나 기분에 따라 코에서 물이 흐르는 거. 이건 비염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깨에 볼록한 점이 있는 거. 이 특징들이 성가시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았지 좋은 특징들은 아닌 거잖아요. 극락왕생에서 이게 용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해줌으로써 내 신체에 내 몸에 나의 싫고 귀찮고 짜증나는 부분들을 긍정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이게 정말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딱히 슬프다거나 아니면은 부러워한다거나 심하게는 억지로 그런 특징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마음을 가질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원래 수족냉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극락왕생 5화를 본 후로 손이 너무 차갑다, 시렵다 이러다가도 그래 나는 용의 자손이야 이러고 그냥 그 짜증이 살짝 중화되면서 넘어가거든요. 참 이런 설정도 섬세하신 분이다 느끼게 맞아요. 되네요. 저는 작가님의 개그 코드도 너무 저랑 잘 맞고 너무 웃으면서 봐요. 근데 신하님은 모두의 개그 코드와 맞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극락왕생 진짜 웃기지 않아요? 별로 안 웃겼어요? 재밌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거 봐. 저기 누구신데 회사까지 하고 선주 씨가 관음을 처음 볼 때 되게 무서워하면서 말 거는데 관음이 딱 뒤돌아보면서 나는 관음보살입니다. 이러니까 너무 도 닦는 사람 같아서 그냥 문 닫고 다 가버리잖아.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신하님이 네. 웹툰을 보는 걸 봤는데 옆에서 혼자 진짜 막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스크롤을 내리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컬처 쇼크를 받았어요. 와 혼자 저렇게 재밌어하면서 보는구나 하면서 막 박수도 치고 와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보시는 거예요. 극락왕생 1화도 진짜 너무 웃으면서 봤는데 와. 낭만고양이 불러 때부터 너무 웃겼고 뒤에 듣지 않겠어요? 이 부분도 너무 웃겼고 그리고 관음이 나는 나는 눈이 1000개란 말입니다. 진짜로 1000개나 되지요. 이럴 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나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친구가 그 장면 딱 캡쳐서 나한테 보여줬어요. 난 진짜로 눈이 1000개나 되지요, 이거. 저는 웃겨도 와 재밌다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뭐지 미소를 짓거나 막 이렇게 진짜 웃거나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보지는 않거든요. 진짜요? 네. 이게 내가 과몰입하는 이유일지도 몰라. 너무 재밌어. 과몰입의 결과가 아닐까? 원인이 아니고. 그런가?
아, 용신이 진숙인 것도 소소하게 좋았어요. 이름이요? 여자용인 거잖아요. 이 극락왕생이 참 저는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긴 여자들밖에 없다는 이유를 붙여놔요. 자원이가 다니는 학교는 여고고 자원이네 가족에서 남자들은 출장 가거나 유학 갔고 보살들은 여자밖에 없고 용도 여자밖에 없고 그런 여자밖에 없다는 단서를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남자 단 한 명 그 예수 그 있죠. 네. 예수. 귀왕반 게 완전 지저스 크라이스티아는 걔 말고는 주연 남성이 한 명도 안 나오는데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뭔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만 있는 이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하프페족파르페 정식연재 전에 볼 때도 제가 항상 반대의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신하님이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넌 정말 찐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반 이름을 까먹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그렇게 재밌어요. 돼요. 물론 지금은 잘 기억합니다. 근데 너무 잘 그렸어. 어떤 걸 보셨나요? 극락왕생 5화의 스크롤을 내리면서 할 얘기를 찾고 있었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감탄이 나왔어요. 정말 바다 표현을 너무 잘 하시고 이 배경을 부산으로 하셨는데 정말 작가님이 바다를 잘 그려서 부산으로 하신 거지 아니면은 부산을 잘 그리고 싶어서 바다를 열심히 연습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잘 그리시고 부산 사람이신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만화에 있어서 그림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잘 그린 만화를 볼 때서야 그때서야 아 그림은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만화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거에 거의 감사하게 될 지경이에요. 너무 잘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5화에서는 반대로 자원이가 도명이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도명이가 선을 긋는 장면이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엇갈리다가 나중에 확 풀리는 게 좋아요. 그 왜 그런 얘기 있죠? 한국 드라마에서는 저 사람 뭐야 진짜 어이없어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은 그게 바로 러브 플래그라는 근데 이게 사실 이 로맨스물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버디물에서도 보통은 앞에서는 엄청 정반대의 두 사람이 만나서 엄청 싸우고 엄청 서로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진정한 동료가 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클리셰라고도 하기도 너무나 정석인 거죠. 로맨스물이 버디물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로맨스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오타쿠들이 버디물에 환장을 하고 그런가요? 둘을 사랑으로 엮으려고 하는 거. 비와 당신. 잠시만요.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네. 자, 마지막에 관음이 어쩌면 용손들은 자기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주 씨는 이렇게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 특별한 일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왜 난 특별한 사건을 못 만는가에 대한 불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는 해석이네요. 정말 재밌었어요. 선주 씨의 캐릭터 디자인도 진짜 일상적으로 주변에 많이 보이는. 다음 비와 당신? 네.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해서 시간이 빨리 가네요. 비와 당신이 최애화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뭔가 슬픔이 격렬하게 몰아쳤던 화였던 것 같아요. 비와 당신은. 비와 당신, 저 오늘도 비와 당신 노래 들으면서 비 내리는 한강을 보면서 왔어요. 감성에 젖어서. 오늘의 TMI. 정말 1화의 낭만고양이에서도 그랬지만 이 6화의 비와 당신도 정말 너무 익히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감동이 정말 격하게 커지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비와 당신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불렀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목이 비와 당신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노래를 하나씩 제시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비와 당신이고 내용도 그냥 거의 가사 그대로고 이 선생님의 이야기가 풀리는 과정에서 정말 막 소름이 돋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그건 게 한국인이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라는 거는 정말 각별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여자아이들이 보는 것도 이게 멋지고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아, 맞아요. 나중에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죠. 산할머니에서요? 네. 여성이라서 저희가 극락왕생을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죠. 이것처럼 배경이 한국이고 11년도에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겪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정말 인정해 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국지적으로 나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느끼는 것.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공감해 줄 거라고 생각 못 했었던 걸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제공해 준 이야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의 감정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면서 큰 감동을 느끼는 거죠. 서희정 선생님이 자온이가 환생하기 전에는 이런 사연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까만 정장만 입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아프네요. 여성들은 자기들의 사연을 잘 드러내볼 기회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또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느꼈어요. 여기서 서희정 선생님이 친구랑 멀어지게 된 계기가 친구의 결혼이었는데 맞죠? 그렇죠. 여자들에게 결혼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각별하거든요. 뭔가 젊은 여자들이 상상하기에 결혼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식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 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많이 듣고 자라죠,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작가도 되지 못하고 미국에도 가지 못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이 스토리가 각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야기는 정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와 멀어지고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서 이게 솔직히 귀신보다 무서워요. 훨씬 현실적으로 생생한 공포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정말. 대학을 중퇴하고 결혼했다. 주변에 한둘쯤은 있는 케이스거든요. 진짜 현실적이었어요. 친구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심경이 복잡할 것 같아요. 솔직히 친구들 결혼할 때 뭔가 축하를 해줘야 되긴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서로 공통 관심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서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각자 멀어지듯이 결혼을 하면은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저랑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제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일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원래는 되게 근처에 살다가. 그래서 자주 못 보게 됐는데 이게 참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더 입도 하고 저는 저랑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입을 많이 하고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다음 꿈벌레다. 우리 오늘 극락왕생 반도 못했는데요? 극락왕생 얘기만 3부작 해야겠는데? 제 7화 꿈벌레인데요. 잠만 6화. 6화 마무리 해봐. 도명이는 핸드폰도 처음 써보는 거고 자은이의 방식대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5화 용의 아이들 초반에 이제 자은이가 도명이한테 문자를 보낼까 말까 하다가 못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랑 이어지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어떤 사이가 좀 좁아질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재밌었어요. 꿈벌레는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꿈벌레 이제 앞의 화들을 보면서 귀신이라는 게 굉장히 친근할 수 있고 좀 다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꿈벌레화에서 갑자기 그게 확 뒤집히면서 귀신을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로 또 그려내십니다. 이런 뭐랄까 독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연출이 진짜 작가님의 엄청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잣죽을 사다 주는 게 참 도명이 같다고 느꼈어요. 왜 하필 잣죽이죠? 친물성이라서. 그래요? 아 진짜? 아니요. 그냥 막말해봤는데 잣죽이 맞는 말 칼로리가 같은데. 엄청 높고 영양가가 잣이 고급 음식일 거예요. 아마 엄청. 그렇구나. 도명이가 돈이 어디서 났을까? 저는 이런 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참. 왜 궁금해하죠 그런 걸? 안 궁금해? 도명이가 돈을 어디서 났냐고? 글쎄 신이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디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나쁜 일 아닌가요? 하지만 얜 신이니까 공정하게 쓸 겁니다. 한국 신한테 하지 말고 미국 대통령한테. 네. 여기서 파손이 등장하죠. 파손의 상자가 등장하죠. 그렇죠. 파손이 처음 등장하는 화죠. 누군가는 날 파손이라고 불렀지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귀신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살들에 대한 의심을 제공합니다. 자원이에게.
자원이가 의심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의심이 응축되고 그게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게 문수가 나타나고 극락에 뭐가 좋다고 했을 때부터죠. 파수는 그걸 토대로 자원이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문수랑 도명이 티키타카 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웃기고 저도요. 좋았어요. 진짜 웃겼어요. 자원이가 잊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화죠.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워요. 자원이가 잊어버린 것들이요? 아, 왜 당산역에... 자원이가 용의 아이들 편에서 관음이 기억하는 게 자기를 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자원이가 드문드문 기억이 없는데 나는 온전히 내가 아닌 게 아닐까 하고 처음으로 그 빈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빈 기억들의 조각을 보여주면서 기억들이 좋은 게 아니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기억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것과 화순의 등장이 맞물리면서 이야기가 심각해지는 화인 거죠. 저는 이런 순간들 되게 좋아해요. 이 이야기가 진짜로 앞으로 가게 될 방향을 딱 설명해주는 에피소드? 이런 거? 파손과 문수가 이렇게 파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보살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지 좀 강력하게 제시를 해주죠. 사실 착한 짓을 해서 극락에 간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보살들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면서 뭔가 본격적인 스토리에 진입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리막길로 진입한다고 해나 천천히 굴러가던 이야기가 확 이렇게 속도가 붙는 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와, 연출이 진짜 끝내줍니다. 정말. 파순이 관음이 내 머리를 삼켜버렸지라고 말하는데 정말 무섭지 않나요? 무섭고 소름 돋지 않나요? 머리를 삼킨다는 게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요. 또 관음은 굉장히 자애롭고 되게 친절하고 다정한 이미지인데 동시에 귀신에게 이렇게 가차없다는 게 머리를 삼켰다는 말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얘네는 캐릭터들이지만 저는 좀 식인에 대한 공포랑 연결지어서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사람을 먹는 사람이라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얘네는 인간형 캐릭터들이고. 무섭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내 머리야 하는데 열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자원이의 착한 심성이 그런 파손까지도 지켜주게 만들어버렸죠. 파손을 지키려고 무서운 것들에게서 달려서 도망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파손도 자원이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자원이가 파손을 데리고 가면서 파손이 나는 괜찮으니까 두고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 하면서 울 것처럼 말하니까 파손 상자가 아무 표정도 안 갖고 있지만 굉장히 감동스럽게 자원이를 쳐다보는 그런 연출이 있었어요. 왠지 알겠네요. 예. 그래서 자원이 같은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한 번 느꼈어요. 이게 상자라는 게 참 직접적으로 판도라의 상자인 거잖아요. 선악과이자. 그러네요. 이 파순을 통해서 파순이 하는 대사도 그렇고 보여주잖아요. 종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인 것을. 제목은 극락왕생이고 근데 극락왕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맞아. 6화에서 그걸 보여줬다고 7화군요. 7화에서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만화는 종교에 호의적인 만화가 아니고 그걸 소재로 그냥 다른 얘기를 할 뿐이다. 맞아. 그 전까지는 솔직히 불교 만화인가 싶었거든요. 7화에서 이거 그런 스토리 아닙니다. 설명을 해주신 느낌. 이 7화에서 문수보살의 키가 문짝보살. 문짝만 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문짝보살이라 부르며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마지막 부분에서 쾅 문짝 닿는 자원이 표정이 여기서 심장이 멈췄어요. 네. 연출이 정말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사람을 쥐었다 놨다 하는 게 정말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구나 하고 긴장이 딱 풀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공포스러운 장면을 확 던지면서 정말 심쿵하게 만드는 이런 연출이 정말 엄청나다고 정말이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납니다. 이 7화의 테마곡이 무키무키 만만수의 안드로메다였다는 것도 너무 참 사람이 장난기 있는 사람이고 참 재밌구나 싶었어요. 그러게요. 작가님. 저희 이제 나갈 시간 된 것 같은데요? 그러게. 저희 7화까지밖에 못했네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니까. 나 8화도 진짜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녹음 잘 되는데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데? 말을 잘하잖아. 무대 찰지기다.